2004년 2월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의 골목길은 낮에도 한산했고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동네에서 10년째 살아온 박현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47세의 나이에 중견 제조업체의 관리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시작한 이 루틴은 어느새 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아내 이정희 씨가 차린 저녁 식사를 마친 박현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였지만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9시 40분경 그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회색 점퍼를 걸쳤습니다. 주머니에 휴대폰과 집 열쇠를 넣은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그저 평소처럼 다녀오라는 인사만 건넸습니다. 박현수 씨는 집 앞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그림자가 길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창문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거리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 계획이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 마을회관을 지나 무심천 방향으로 걸어간 뒤 다시 우암산 입구 쪽 골목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대략 2km 정도 되는 거리로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한 산책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밤 10시 30분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산책 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느라 조금 늦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시가 넘어가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벽 1시가 되자 이정희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차를 몰고 나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걷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하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무심천 쪽으로 가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벽 2시경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성인 남성의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정식 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의 간곡한 요청으로 일단 기록만 남기고 아침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앞에 서서 혹시나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까 계속 밖을 바라보았지만 동이 틀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경 청주 무심천 인근 산책로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던 김영철 씨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책로 한쪽 풀밭에 검은색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 신발의 상태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신발은 진흙에 젖어 있었지만 심하게 더럽거나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곳에 놓아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영철 씨는 혹시 실종자나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8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곳은 무심천 산책로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풀밭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발자국이나 눈에 띄는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새 불었던 강한 바람과 새벽 이슬이 대부분의 흔적을 지워버린 듯했습니다. 다만 신발 주변의 풀잎들이 한쪽 방향으로 눌려 있었고 그 근처에서 담배꽁초 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담배꽁초는 비교적 최근에 버려진 것으로 보였지만 이것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발과 담배꽁초를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전날 밤 남편의 실종을 신고했던 이정희 씨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심천에서 발견된 신발이 혹시 남편의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검은색 운동화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이 매일 신고 다니던 신발이었습니다. 신발 안쪽에 있는 작은 얼룩까지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커피를 쏟아서 생긴 얼룩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신발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 씨의 최근 사진과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실종 당일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저녁 9시 40분경 집을 나섰고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겠다거나 누구를 만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나 태도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전날 퇴근 시간까지 박현수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증언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무심천 산책로는 박현수 씨의 집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가 평소 산책할 때 자주 지나다니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무심천까지의 경로를 따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신발 한 짝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심천 주변의 수풀과 하천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른 한쪽 신발이나 남편의 소지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물 속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갑자기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신발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의 모든 지역을 정밀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경찰견은 신발의 냄새를 맡고 주변을 수색했지만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이는 박현수 씨가 그 지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계속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수색은 일단 중단되고 다음날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는 경찰서에서 상세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의 평소 생활 습관, 인간관계, 최근의 특이사항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도박이나 다른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원만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달간 업무 스트레스로 조금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산책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꼼꼼하게 기억했지만 실종의 원인을 짐작할 만한 결정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희 씨는 남편의 방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남긴 메모나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평소처럼 정리된 서류들만 있었고 일기장이나 특별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가출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심천에서 발견된 그 신발 한 짝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신발 한 짝만 그곳에 있었을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온갖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이틀째인 2월 6일, 경찰은 박현수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 실종 당일 밤에 지지국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신호는 밤 10시 51분에 포착되었습니다. 위치는 박현수 씨의 집에서 약 400m 떨어진 우암산 입구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후로 휴대폰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는 것입니다. 기지국과의 연결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휴대폰 전원을 끄는 법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항상 충전하면서 켜두었고 외출할 때는 배터리 잔량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남편이 나가기 전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막 뺀 것을 봤으며 화면에 표시된 배터리는 95%였다고 진술했습니다.
30분 정도의 산책으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리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신호가 포착된 우암산 입구 골목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곳은 주택가와 산이 맞닿은 경계 지역으로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낮에도 사람 통행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골목 주변의 수풀과 배수로 담장 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휴대폰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골목에서 박현수 씨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신호가 끊긴 위치와 신발이 발견된 무심천 산책로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두 지점은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박현수 씨가 우암산 입구 골목에서 무심천 쪽으로 이동했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휴대폰 신호가 다시 잡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상으로는 우암산 입구를 마지막으로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가 걸어서 이동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의도적으로 꺼졌거나 파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박현수 씨가 누군가의 차량에 탑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암산 입구 골목에서 아는 사람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다면 그 과정에서 휴대폰 전원이 꺼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심천 근처에서 내렸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밤 우암산 입구 인근을 지나간 차량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당시 청주의 CCTV 설치율은 매우 낮았고 특히 주택가 골목에는 카메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남편이 그 시각에 누구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제출하며 최근 연락한 사람들의 명단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번호는 없었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관련 통화 몇 통만 했을 뿐 저녁 시간에는 전화를 받거나 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암산 입구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거나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밤이 되자 수색은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통신사와 협력해 더 정밀한 위치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기지국 데이터에서 놓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암산 입구의 어두운 골목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휴대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의문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실종 사건 사흘째인 2월 7일 아침,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상세한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기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현수 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2월 5일 새벽 1시 12분 이정희 씨의 휴대폰에서 남편의 번호로 27초간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이 기록을 확인하고 즉시 이정희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불려와 이 통화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면 자신은 남편을 찾으러 차를 몰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막 집으로 돌아온 시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 이유도 상한거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그 시각이면 이미 남편 전화가 몇 시간째 꺼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통신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자동 재발신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이정희 씨의 휴대폰에서 직접 번호를 눌러 발신한 통화였습니다.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27초 동안 신호음이 울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혹시 그녀가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그날 밤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1시 12분이라는 시각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시각이 새벽 2시경이었으니 그 약 50분 전이었습니다. 형사는 그 시간대에 이정희 씨의 정확한 위치와 행동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무심천 쪽을 수색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영억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정희 씨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기록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새벽 1시 12분 당시 그녀의 휴대폰은 집 근처 기지국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진술한 대로 집에 있었거나 집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이미 꺼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까요? 더욱이 본인은 그런 통화를 한 기억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시각에 다른 누군가가 이정희 씨의 휴대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으며 항상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에 잠금 기능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누군가 그녀 몰래 전화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집 안에서 누가 그녀의 전화기를 몰래 사용했다는 것일까요? 형사는 이정희 씨에게 당시 집에 혼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후 계속 혼자였고 그날 밤 새벽까지도 집에는 자신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이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직접 전화를 걸었거나 아니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심리학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실종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7초라는 시간은 단순히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가 끄는 것이 아니라 신호음을 들으며 기다렸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정희 씨가 정말로 그 시각에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면 왜 통화 기록에서 그 이전이나 이후의 발신 기록은 없었을까요? 실종 신고 전까지 그녀가 남편에게 건 마지막 전화는 밤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 후 약 2시간 동안 한 번도 남편 번호로 전화하지 않다가 갑자기 새벽 1시 12분에 딱 한 번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을 텐데 말입니다. 경찰은 이 통화 기록을 중요한 단서로 분류했습니다. 비록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 기록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정희 씨를 다시 불러 더 자세한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새벽 시간대 행적을 분 단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27초의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실종 사건 나흘째,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주변 CCTV 영상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2004년 당시 청주시의 CCTV 설치율은 현재에 비해 턱없이 낮았지만 주요 도로와 일부 상가 주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현수 씨의 집에서 무심천까지 이어지는 동선 상의 모든 카메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암산 입구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경찰은 박현수 씨가 찍힌 마지막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실종 당일 밤 10시 47분,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골목 입구의 편의점 CCTV였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회색 점퍼를 입은 박현수 씨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평소처럼 산책하는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는 카메라 화각을 벗어나 우암산 입구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박현수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암산 입구까지는 약 150m 정도의 거리였고 그 구간에 또 다른 CCTV가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 설치된 카메라였는데 이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려던 경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녹화 영상이 밤 10시 51분을 기점으로 갑자기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은 10시 51분 23초에서 정지되어 있었고 그 이후의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날 아침 6시 15분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경찰의 질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밤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갔으며 CCTV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녹화 장치는 24시간 자동으로 작동되었고 특별히 손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녹화 장치를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화 중단은 기계적 결함이나 전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 누군가 녹화 장치에 직접 접근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스템 로그에는 10시 51분 20초의 수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었고 다음 날 새벽 6시 13분에 다시 켜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한 오작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박현수 씨가 그 구간을 지나가는 시점에 맞춰 CCTV를 꺼버렸다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켜서 흔적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슈퍼마켓의 CCTV 녹화 장치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장치는 가게 안쪽 카운터 뒤편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만 만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에게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갔는지 물었고 그는 확실히 잠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셔터도 내렸고 자물쇠도 채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도 문은 잠긴 상태였고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슈퍼마켓 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째, 가게 열쇠를 가진 다른 누군가가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슈퍼마켓 주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10시 30분경 가게 문을 닫고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집은 가게에서 차로 15분 거리였고 부인이 그의 귀가 시각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밤 11시경 집에 도착했고 그 후로는 계속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게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슈퍼마켓 주인은 본인과 부인 외에는 아무도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비 열쇠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며 분실하거나 복사해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가게 주변의 다른 CCTV를 확인했지만 그날 밤 슈퍼마켓 주변에 접근한 사람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누군가 흔적 없이 들어가서 녹화 장치를 껐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녹화 장치에 원격 조작 기능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2004년 당시의 구형 장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직접 버튼을 눌러야만 전원을 끄고 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반드시 그 시각에 가게 안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미리 들어가서 타이머 같은 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녹화 장치를 조사한 결과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범행의 계획성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CCTV를 껐다면 그 사람은 박현수 씨가 그 시각에 그 길을 지나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박현수 씨의 산책 경로와 시간을 파악하고 있었고 CCTV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박현수 씨 주변 인물들 중에서 그의 생활 패턴을 잘 아는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술팀은 CCTV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복구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제된 파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녹화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흔적을 최소화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면 의심을 살 수 있지만 일시적인 녹화 중단은 기계 오류로 위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박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편의점 CCTV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혹시 영상 속에서 놓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는지, 주변에 수상한 차량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골목에는 박현수 씨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0시 51분 CCTV가 꺼진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경찰은 수사 방향을 가족 내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실종 사건의 상당수는 가까운 사람과 연관되어 있었고
특히 의도적으로 CCTV가 꺼진 정황은 박현수 씨의 생활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정희 씨의 진술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종된 날 밤 친정에 들렀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녁 7시경 잠시 들러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8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친정 쪽 도로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차량 번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고 해당 차량이 그날 저녁 친정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을 찾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정희 씨의 집에서 친정으로 가는 주요 도로 3곳의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그녀의 차량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친정 근처 상가 CCTV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차는 친정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사는 이정희 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친정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CCTV 기록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자신이 기억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친정에 다녀온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날은 사실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산책을 나간 후에도 계속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편이 늦게 돌아와서 찾으러 나갔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 다른 CCTV 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밤이 아니라 다음 날 새벽 1시 5분에 포착된 영상이었습니다. 위치는 무심천 근처의 한적한 공업지역이었고 그곳에는 폐창고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도로 CCTV가 그녀의 차량이 한 창고 앞에서 약 2분간 정차해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명확했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도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지각은 이정희 씨가 남편 번호로 의문의 전화를 걸었다는 새벽 1시 12분보다 불과 7분 전이었습니다. 형사가 이 영상을 보여주자 이정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곳에도 가봤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심천 근처를 수색하다가 우연히 그 창고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혹시 남편이 그곳에 있지 않을까 해서 잠시 차를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창고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들과 감식팀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제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 창고는 5년 전 폐업한 철물 창고였고 현재 소유주는 해외에 거주하며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자물쇠를 절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바닥과 녹슨 선반 몇 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입구 쪽 바닥에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진흙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감식팀이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 신발 사이즈는 여성용 240mm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정희 씨의 신발 사이즈와 일치하는 크기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창고 안쪽 구석에서 발견된 타다 남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태웠던 것입니다. 재는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였고 최근 며칠 사이에 태워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식팀은 조심스럽게 재를 수거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일반 종이와 함께 플라스틱, 재질의 물질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던 중 재 속에서 작은 파편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의 일부였습니다. 파편은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이었고 열에 녹아 변형되어 있었지만 원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현수 씨가 사용하던 휴대폰 기종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것은 당시 흔히 쓰이던 폴더형 휴대폰이었고 검은색 케이스를 씌워 사용했다는 것을 회사 동료들의 증언으로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파편을 해당 기종의 케이스와 비교한 결과 재질과 두께가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이 창고에서
박현수 씨의 휴대폰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정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용 신발 자국, 타다 남은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그녀의 차량이 새벽에 그곳에 정차했던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휴대폰을 태운 적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차를 세우고 창고 주변을 잠시 둘러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형사는 그녀에게 신발을 벗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운동화 밑창의 패턴을 창고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비교했습니다. 감식 전문가는 밑창 패턴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이라면 패턴이 같을 수 있지만 밑창의 마모 정도와 특정 부분의 손상까지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창고 안에 들어갔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신발을 신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전체를 정밀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했지만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문 채취도 시도했지만 오래된 창고, 특성상 명확한 지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문손잡이에서 최근에 닦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문을 제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계획적인 범행을 암시하고 있었고 이정희 씨에 대한 의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창고에서 증거들이 발견된 지 이틀 후 경찰은 재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창고 내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색에서는 바닥과 벽면만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구조물 자체를 해체하며 숨겨진 공간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선반을 해체하고 벽면의 철판을 하나씩 드러내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먼지와 거미줄 뿐이었지만 오후 3시경 한 형사가 창고 뒤편 벽면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의 철판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주변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부분만 표면이 닦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사가 철판을 두드려 보니 안쪽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공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철판을 드러내자 벽과 철판 사이의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지는 단단히 묶여 있었고 먼지가 거의 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에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내 개봉했습니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녹슨과도였습니다. 길이는 약 15cm 정도였고 손잡이 부분에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루미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남성용 손목시계였습니다. 은색 금속 밴드의 시계는 멈춰 있었고 시각은 밤 10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P, H, S, 박현수 씨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쯤 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가장자리가 그을려 있었지만 중앙 부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분명 박현수 씨였고 여자는 이정희 씨였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거실의 벽지 무늬와 가구 배치를 확인한 결과 그들의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03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과도에 묻은 혈흔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시계는 박현수 씨의 가족에게 확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렀을 때 그녀는 시계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가 이 시계를 안냐고 묻자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혼기념일에 자신이 남편에게 선물한 시계라고 인정했습니다. 뒷면의 이니셜도 그때 새겨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의 시계가 그 창고 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정희 씨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그 시계를 창고에 넣은 적이 없으며 누군가 남편의 물건을 훔쳐서 그곳에 숨긴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고에는 그녀의 차량이 있었고 그녀의 신발 자국이 있었으며 이제 남편의 시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 사진을 태우려 했는지, 왜 완전히 태우지 않고 벽 속에 숨겼는지 물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자신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증거를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왜 그런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도에 묻은 혈흔은 박현수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자 분석 결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그 과도가 박현수 씨를 해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전원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중요 참고인에서 용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경찰은 그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누군가 박현수 씨를 과도로 해친 후 그의 시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진을 태우려 했지만 완전히 타지 않았고 모든 증거를 비닐봉지에 넣어 창고 벽 속에 숨겼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정희 씨의 차량이 그곳에 정차했던 새벽 시간대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창고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된 후 경찰은 사건의 동기를 찾기 위해 박현수 씨 부부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 대출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박현수 씨의 월급은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빚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 3건이나 있었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아내 이정희 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전문가를 통해 보험금 규모를 계산한 결과 박현수 씨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총액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 사망의 경우 3억 원, 재사망의 경우 5억 원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보험들 중 2건이 실종사건 발생 6개월 전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3년 8월과 9월에 각각 가입되었고 보험료는 매달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계 수입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보험 가입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박현수 씨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상담 당시 주로 이정희 씨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사망 원인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아내가 강하게 권유해서 가입하게 되었다고 설계사는 기억했습니다. 특히 이정희 씨는 재해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웃과 친척, 회사 동료들을 만나 부부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부부로 보였다고 답했지만 박현수 씨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점심시간에 박현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최근 몇 달간 악화되었고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잦았다고 동료는 증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박현수 씨는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자주 사들이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소비 패턴이 과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박현수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지금 삶의 질도 중요하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 갈등이 쌓이다가 최근에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동료에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정희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의 결제 내역이 상당했습니다. 최근 1년간
카드 사용액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현수 씨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부부의 공동 통장 잔액도 확인한 결과 최근 6개월간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예금을 찾아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실종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월 2일에 보험 증권을 재발급받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서 증권을 다시 출력해달라고 요청했고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그때 이정희 씨가 만약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험금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기 불과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정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모든 정황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남편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는지, 왜 실종 직전에 증권을 재발급받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물어봤는지 추궁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보험은 만약을 대비한 것일 뿐이며 증권 재발급도 단순히 분실해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물어본 것도 그냥 궁금해서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너무나 계획적으로 보였습니다. 6개월 전 고액보험 가입, 남편과의 이혼 갈등, 재정적 압박, 그리고 실종 이틀 전의 보험, 증권 재발급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정희 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은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로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정희 씨의 최근 통화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포렌식 결과 그녀의 컴퓨터에서 지워진 검색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실종 사건 한 달 전부터 그녀는 보험금 살인사건, 시신 없는 살인사건, 완전범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심천 주변 지도를 여러 번 검색했고 폐창고, 위치도 조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검색 기록은 범행을 계획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정희 씨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현수 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난 2월 말, 무심천 하류 지역에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나온 한 남성이 강변 갈대밭 사이에서 운동화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최근 실종 사건으로 동네가 시끄러웠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발을 확인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였고 3주 전 무심천 산책로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왼쪽 신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감식팀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위치는 처음 신발이 발견된 곳에서 하류 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고려하면 상류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신발은 진흙과 수초에 얽혀 있었고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감식팀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수거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신발 내부를 확인하던 감식 요원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형사를 불렀습니다. 신발 안쪽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신발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경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신발 안쪽에서 검출된 혈흔은 박현수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신발 모두 박현수 씨의 것이었고 그는 폭력에 의해 상해를 입었으며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신발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중 수색팀과 경찰견이 동원되었고 강변을 따라 5km 구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시신이나 다른 유류품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바닥까지 탐색했지만 시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시신이 강물에 있었다면 3주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신이 강에 없다는 것은 다른 곳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두 신발이 발견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신발은 무심천 산책로의 풀밭에서 발견되었고, 두 번째 왼쪽 신발은 3주 후 하류의 갈대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신발의 발견, 장소와 시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만약 박현수 씨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두 신발이 동시에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신발은 산책로에, 다른 신발은 3주 후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발을 분리해서 배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두 번째 신발의 상태였습니다. 물에 오래 잠겨 있었다고 하기에는 손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이 신발이 물속에 있었던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주 동안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누군가 신발을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강에 던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단서를 남기듯이 조금씩 증거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을 조롱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이정희 씨에게 두 번째 신발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긴급 체포된 상태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신발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형사는 이제 남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발에서 남편의 혈흔이 나왔고 창고에서는 피 묻은 흉기가 발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남편이 살해당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신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고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복했습니다. 형사는 그렇다면 왜 신발이 두 곳에서 따로 발견되었는지, 왜 창고에 남편의 시계와 피 묻은 흉기가 있었는지 설명해보라고 닥쳤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기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형사법상 시신이 없어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 묻은 흉기,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신발, 범행 도구를 숨긴 창고, 고액의 보험금, 범행 계획을 보여주는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시신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시신 없이 살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현수 씨가 실종된 것일 뿐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우심천 주변뿐만 아니라 우암산 일대, 공업 지역의 폐건물들, 심지어 이정희 씨가 최근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했거나 아니면 훼손해서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개의 신발만이 박현수 씨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처럼 신발만 남기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정희 씨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난 3월 초,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평범한 통화가 대부분이었지만 특정 번호와의 통화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최근 6개월간 거의 매일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의 명의자를 추적했습니다. 번호의 주인은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38세 남성 김태훈 씨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독신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태훈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정희 씨를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통화 기록을 제시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1년 전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졌고 몇 달 후부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자주 하소연했고 이혼을 원하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형사가 박현수 씨 실종 사건에 대해 묻자 김태훈 씨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파고들자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사건 당일인 2월 4일, 김태훈 씨는 현장 근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무단 결근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우암산 입구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박현수 씨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바로 그 시각, 그 장소였습니다. 김태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날 밤 이정희 씨를 만나러 갔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태훈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정희 씨가 그날 밤 급하게 만나자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 잠깐 볼 수 있다고 했고 그는 차를 몰고 우암산 입구 골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정희 씨를 만났다가 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씨의 차량을 압수해 정밀 감식한 결과 트렁크 바닥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박현수 씨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김태훈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조사 끝에 그는 결국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가 몇 달 전부터 남편을 없애자고 계속 제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산책 습관, 동선, CCTV 위치까지 모두 파악해서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돈으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정희 씨의 계속된 요구와 돈에 대한 욕심에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을 김태훈 씨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남편이 산책을 나가기 전 수면제를 탄 차를 먹였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졸음이 올 것이니 그때 행동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태훈 씨는 미리 약속한 대로 우암산 입구 골목에서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박현수 씨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고 이정희 씨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온 과도를 건네주며 지금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박현수 씨의 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는 쓰러졌습니다. 김태훈 씨는 시신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고 이정희 씨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미리 물색해둔 청주 외곽의 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경 저수지에 도착해 시신을 물속에 버렸습니다. 몸에 무거운 돌을 묶어 가라앉도록 했습니다. 그 후 이정희 씨가 준비해온 창고로 가서 증거물들을 숨겼습니다. 신발과 점퍼, 시계, 흉기 등을 벽면에 숨기고 휴대폰은 불에 태웠습니다. CCTV는 이정희 씨가 미리 슈퍼마켓 주인에게서 몰래 복사해둔 열쇠로 들어가 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김태훈 씨는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태훈 씨가 지목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청주시 외곽 상당구의 한 작은 저수지였습니다. 수중 수색팀이 동원되었고 이틀간의 수색 끝에 저수지 바닥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의복과 체격으로 박현수 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가슴과 등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있었고 무거운 돌이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예리한 흉기에 의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였습니다. 사망 시각은 2월 4일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태훈 씨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이정희 씨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 김태훈 씨를 설득해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경찰의 추적이 예상보다 빨라 계획이 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다만 완벽한 범죄를 만들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두 사람은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 보험 사기 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 사건이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김태훈 씨의 경우 이정희 씨에게 소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자백, 그리고 발견된 시신이 명백한 범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박현수 씨의 노모와 형제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2004년 9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정희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김태훈 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금전적 욕심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정희 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확정 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청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부부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과 욕망, 그리고 치밀한 범행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심천 산책로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날 밤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박현수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은 이제 슬픈 기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산책을 나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신발 두 짝만이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배신과 살인으로 끝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2년 9월 8일 추석 명절이 한창이던 어느 작은 섬마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거리고 마을 곳곳에서 차례상을 차리느라 분주했던 그날, 6살 어린 여자아이가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할머니가 처음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어른들은 각자 음식 준비와 제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지연 씨는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고 아이가 동네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가족들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인 정 씨는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지연 씨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진술들은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큰 의혹을 낳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섬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고 아이가 혼자 멀리 갈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6살 아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감춘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저녁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차가운 밤 공기가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고 특히 엄마 지연 씨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섬 밖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의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밤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 전체가 수색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 몇 명만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던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 아이를 찾는 일에 합류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을 뒤편의 산길을 수색했고 또 다른 이들은 바닷가, 방파제와 갯벌 쪽을 살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마을 전체를 비추었고 곳곳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마을 회관은 수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회관에 남아 차를 끓이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며 수색대를 지원했고 젊은 사람들은 구역을 나눠 체계적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좋아하던 놀이터를 다시 확인했고 다른 이들은 마을 외곽의 빈 창고들과 폐가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6살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색은 더욱 절박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인 지연 씨는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집 근처를 맴돌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을 텐데 그녀의 반응은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 정 씨는 수색에는 참여했지만 자꾸만 마을회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초조한 모습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며느리를 나무라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섬 밖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족들을 분리하여 각각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진술의 불일치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오후 4시쯤 화장실에 간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인 정 씨는 아이가 5시쯤 혼자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지연 씨의 진술은 더욱 혼란스러웠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다가 다시 물으니 방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런 엇갈린 진술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이가 실종되면 가족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마지막 목격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가족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섬마을에서 6살 아이가 몇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크기로 봐서는 아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든 곳을 뒤졌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가족들의 진술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2시간이 조금 넘은 시각, 마을회관 뒤편 창고에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에 참여했던 한 마을 주민이 회관 건물 뒤쪽의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몸뚱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을 때 그곳에는 차가워진 6살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작은 몸은 여러 곳에 상처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아이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목 부분에는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었고 팔다리와 몸통 곳곳에는 크고 작은 멍과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상의 정도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별다른 혈흔이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아이의 옷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마을회관 뒤편 창고는 수색 과정에서 이미 한번 확인했던 곳이었습니다. 초기 수색대가 그곳을 점검했을 때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아이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중에 시신을 그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가족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현장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창고 안팎을 살펴보니 땅바닥에 질질 끌린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창고 입구 근처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도 발견되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회관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그곳까지 가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할머니는 오열하며 손녀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할아버지 정 씨는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엄마 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시신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다만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눈에는 그녀의 반응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시각은 밤 11시 30분경이었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으로부터 약 6시간에서 7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각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아이가 사라진 시간대에 각 가족 구성원이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진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아이의 엄마인 지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서로 임의 동행되어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던 그녀는 경찰의 추궁이 거세지자 실은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흙을 묻혀서 씻기려고 했는데 아이가 싫다며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이 지연 씨를 더욱 압박하자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혼내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말리려다가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술이 바뀔 때마다 경찰의 의심은 깊어졌고 그녀의 심리적 압박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자신은 아이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지연 씨를 강하게 비난하며 아이가 죽은 것은 전적으로 며느리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평소에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날도 아이를 방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사라진 시간대에 본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 정 씨의 조사는 더욱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그 시각에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말을 흐렸습니다. 그는 마당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가 다시 물으니 창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창고는 바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으며 아이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진술을 대조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대별로 각자의 위치와 행동을 정리해보니 누구의 말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시신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누군가가 혹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아이는 둔기에 의한 머리 부위 타격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시각은 실종 당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아이가 사라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시신에서 발견된 여러 멍과 상처들은 사망 전후로 생긴 것으로 강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가족 내부의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시각에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족뿐이었고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을 창고로 옮긴 행위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 모두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진술이 가장 자주 바뀐 엄마 지연 씨에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경찰을 찾아와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 주민은 오후 6시쯤 마을회관 근처를 지나가다가 작은 체격의 여성이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회관 뒤편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잠든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그 시각이 아이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급하게 주변을 살피며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작은 체격의 여성이라는 표현은 곧바로 엄마 지연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으며 가족 중 여성은 그녀와 시어머니 2명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체구가 큰 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지연 씨를 다시 불러 이 증언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점점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연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이 섬마을로 시집을 왔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주 구박했고 지연 씨는 늘 위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는 시부모와 지연 씨, 그리고 어린 딸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연 씨가 겪었을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지연 씨가 사건 당일에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자신이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혹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수색이 한창이던 시각에 마을회관 근처를 여러 번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수색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녀만 유독 회관 주변을 서성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직접 시신을 그곳에 숨겼다면 누군가 발견할까봐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지연 씨의 옷과 신발을 압수하여 과학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에서 미세한 혈흔 흔적이 발견되었고 DNA 검사 결과 그것이 사망한 아이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증은 지연 씨가 아이의 시신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아이를 안아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가 증언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사건 전날 밤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명절 준비로 바빠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사건 발생 전 가족 내부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이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조사와 물증들이 쌓여가자 지연 씨의 심리적 방어막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격리한 채 장시간 신문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압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말들을 흘리다가 결국 충격적인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꺼낸 말은
수사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 정 씨가 아이를 없애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시아버지 정 씨가 그녀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봤으며 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는 지연 씨도 처음에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점차 더 많은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아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양육 스트레스나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추정되었던 사건이 계획적이고 은폐를 목적으로 한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시아버지 정 씨를 다시 소환하여 지연 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손녀를 사랑했고 절대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연 씨는 계속해서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했고 자신은 두려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단독 범행이며 자신을 끌어들이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수사팀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기록, 평소 행동 패턴, 그리고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 씨와 지연 씨는 평소에도 자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다고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족 간의 친밀함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지연 씨는 추가 조사에서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오후에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본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그것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무언가였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일이 해결되었다고만 말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도 의문점은 남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시아버지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지연 씨는 그토록 오랫동안 진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왜 경찰의 첫 조사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지연 씨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처럼 작은 체격의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지연 씨가 시신을 옮기는데 직접 관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가 시아버지의 지시를 따랐든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든 간에 그녀의 역할은 분명 존재했던 것입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단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연 씨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그녀는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의 핵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건의 동기를 완전히 설명해주는 동시에 왜 이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오후 6살 아이가 자신과 시아버지 정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정 씨는 아이가 본 것을 깨닫는 순간 극도로 당황했고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고 정 씨는 아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가족 전체가 파멸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지연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시아버지가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이가 저항하자 더 강하게 눌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둔기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은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런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녀가 방관자에 불과했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시신을 숨기는 데 협조했을까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지연 씨는 더 많은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쓰러진 후 시아버지와 함께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고 지연 씨가 직접 아이를 안고 마을회관 뒤편 창고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격자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정 씨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지연 씨의 모든 진술을 부인하며 오히려 그녀야말로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가 평소 아이를 학대해왔고 그날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며느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 속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아이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는 두 사람 모두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시신과 직접 접촉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범행 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과 조직 흔적을 분석한 결과 그곳에서 강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오후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시간대가 상당히 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 명이 평소 정 씨와 지연 씨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가까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집 뒤편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했고 다른 이는 둘이 함께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평소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 애써 외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모든 증언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공범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비록 누가 직접 아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가 범행에 관여했고 시신을 은폐하는 데 협력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사건의 동기는 자신들의 금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6살 아이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연 씨와 시아버지 정 씨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한 결과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것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 내용 중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들도 있었고 다른 가족들 몰래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시작된 것은 지연 씨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린 나이에 낯선 섬마을로 시집 왔고 남편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집에는 시부모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냉담하고 구박을 했지만 시아버지 정 씨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점차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갔고 결국 두 사람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징후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이웃은 한밤중에 집 뒤편에서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 다른 이웃은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정 씨가 지연 씨의 방 근처를 자주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본섬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봤는데 그때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런 의혹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며느리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고 챙기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혹시나 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에 애써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남편이 집 안을 배회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며느리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순간 가족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은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는 지연 씨와 정 씨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사실을 6살 아이가 목격하자 비밀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아이를 살해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후 시신을 마을회관 창고에 유기했고 마치 아이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여 수색에 참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계획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금기적 관계,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6살 아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아이의 실종을 위장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는 점이 더욱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그토록 이기적일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손녀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깊은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이가 실종되었다고 믿고 밤새도록 수색에 나섰지만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범인들은 자신들 사이에 있었고 오히려 수색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이 가족과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섬마을은 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고 마을 공동체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03년 초 사건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시작된 재판에서 지연 씨와 정 씨는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연 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시아버지의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협박에 시달려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시아버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이자 또 다른 희생자라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정 씨의 변호인은 모든 것이 며느리의 단독 범행이며 의뢰인은 사후에 며느리의 협박과 애원에 못 이겨 시신 은닉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연 씨는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와 협박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시집 온 이후 줄곧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거부하면 자신과 딸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시아버지가 아이를 해치고 자신에게 시신을 옮기라고 명령했으며 거부할 경우 자신도 해칠 것처럼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의 학대로 인해 저항할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에게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줄인 것도 며느리가 평소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학대해왔고 그날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때렸는데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애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범행 현장의 물적 증거,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가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연 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가 아이의 친모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그리고 목격자 증언처럼 직접 시신을 옮긴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2003년 여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은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정 씨는 시신은닉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연 씨가 비록 시아버지로부터 어느 정도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방조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며 항소했고, 지연 씨 측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도 정 씨가 실질적인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권력 관계를 고려할 때 정 씨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부는 다시 한번 모든 증거와 진술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명은 사건 이전에도 정 씨가 지연 씨를 협박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정 씨가 평소 지연 씨를 마치 소유물처럼 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지연 씨가 정 씨의 통제 아래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 2004년 초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지연 씨의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감경하고 정 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증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도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범행의 전말에 대해 더욱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환송 후 다시 열린 재판은 200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들을 대거 소환하여 지연 씨의 심리 상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의 권력 구조, 그리고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는 지연 씨가 오랜 기간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고, 이는 시아버지의 지속적인 통제와 학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법의학 전문가는 아이의 사망 원인이 된 타격의 강도와 각도를 분석한 결과 성인 남성이 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판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두 사람의 삶도 변해갔습니다. 지연 씨는 구치소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자해 시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면회 온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고립되어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며느리 모두와 연을 끊고 혼자 섬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환송심 재판부는 2006년 가을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살 아이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 씨에게 징역 10년, 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판결들에 비해 두 사람의 형량 차이가 줄어든 것은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지연 씨가 비록 시아버지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고할 기회도 있었고 도망칠 기회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아이를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 씨에 대해서는 설령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부적절한 관계의 주도자였고 사후 은폐에도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두 사람 합쳐서 18년에 불과하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지연 씨가 사실상 피해자이기도 한 만큼 그녀에게 더 관대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갔다 온 사건이었기에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없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형을 살았습니다. 지연 씨는 모범수로 복역하며 몇 년의 감형을 받아 2014년 출소했고 정 씨는 2013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섬마을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그 섬마을 역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결국 걸렸고 마을 외관 뒤편 창고도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끝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누가 아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는지,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아이를 해치자고 제안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목격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연 씨와 정 씨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그 진술들은 끝까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던 6살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그 아이가 보았던 것, 느꼈던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2년 추석 명절의 비극은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한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 파괴된 가족, 상처받은 마을 공동체, 그리고 끝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파편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비극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금기를 넘은 관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과 은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05년 여름,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적한 주택가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54세 주부 윤정희 씨는 이미 몇 년째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윤정희 씨는 구미의 집을 지키며 평일에는 홀로 생활하는 패턴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였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깊었고 물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성장하여 독립한 상태였고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서울에 있었지만 구미에 마련한 집은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장만한 보금자리였고 언젠가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정리를 하고 시장을 보러 나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모습은 평범한 중년 주부의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구미에서 오래 살아온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도 익숙한 사이였고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며 반갑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특히 채소 가게 주인 아주머니와는 친한 사이여서 장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었지만 윤정희 씨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며 적응해왔습니다.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윤정희 씨는 어김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남편 역시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고, 이러한 규칙적인 연락은 떨어져 지내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건강은 어떤지, 날씨는 어떤지, 무엇을 먹었는지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부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윤정희 씨는 동네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상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통화 시간이 1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고, 이런 대화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이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함께 외식을 하거나 근처를 산책하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렇게 주말마다 제외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평일에는 떨어져 있지만 주말의 만남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다시 한 주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금요일 저녁 늦게 구미에 도착하곤 했고, 윤정희 씨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에는 함께 시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일요일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요일 저녁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윤정희 씨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한 뒤 다시 일주일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그들에게는 이미 몇 년째 반복되어 온 익숙한 패턴이었고, 불편하기는 했지만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05년 여름도 다른 여름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누구도 곧 일어날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윤정희 씨가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남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외출 중이거나 친구들을 만나느라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부부였기에 이틀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전화를 걸었고, 점심시간에도 다시 전화를 걸었으며, 저녁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신호만 울릴 뿐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 전화로도 걸어보고 휴대전화로도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였기에 그녀의 생활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남편과의 통화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설령 급한 일이 생겨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연락을 했고, 만약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남편은 혹시 아내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집안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온갖 최악의 상황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남편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구미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평일 낮에는 회사 일정 때문에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회의 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동료들이 안색이 좋지 않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퇴근한 후에도 계속 전화를 시도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구미에 사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아내의 집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부탁하자니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30년 지기 친구인 최도연 씨였습니다. 최도연 씨는 구미에서 건설 공사 일을 하며 살고 있었고, 남편 부부와는 오랜 세월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최도연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남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최도연 씨에게 며칠째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혹시 시간이 되면 아내의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최도연 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고, 더구나 친구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최도연 씨에게 집 주소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었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도연 씨